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9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회 문제 1번부터 이제 보시면, 말문제네요. 28회 지난번에 풀었던 기출문제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들이 눈에 띄죠. 이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 중에 하나네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틀린 문장 골라보십시오. 는 고객한테 그 자산을 통제할 때 이전됩니다. 내 손을 떠났을 때 내 장부에서 그 재고 자산을 제거하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사실 1번, 2번, 4번, 5번은 다 맞는 문장인데요. 3번 지문을 먼저 한번 보시죠. 거래 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의혹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죠. 물건 팔고 내가 받을 걸로 예상하는 금액이 바로 거래 가격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을 포함한다? 요 말 때문에 요 지문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부가세 같은 것들을 예로 들어보면 되겠죠.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고객한테 물건을 1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물건값 100원에다가 플러스 10% 부가세를 더한 110원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돈을 110원 받았다고 해서 매출이 110원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10원은 고객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았다가 나중에 세금을 납부, 국세청에 갖다 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받은 그 일종의 이제 내야 될 부채의 입장에서의 개념인 것이지 110원까지 합쳐서 매출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2번 문제를 보시면 계산 문제, 할부 매출을 했는데 질문은 매출 총이익과 그다음 매출 채권 장부 금액을 구해보시오. X1년 말 현재요. 할부 매출은 그 이후 1년이 넘어가는 이후 기간에 현금 회수가 이루어지다 할지라도 지금 물건을 인도해서 통제가 이전됐으면 우리는 지금 매출을 인식하죠. 단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현재 가치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매출을 잡는다라는 게 이 문제 핵심인데 인도일은 X1년 초 지금 인도를 했으니 지금 매출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은 됐죠. 그 다음에 할부금은 3년 동안 100만 원씩 수령합니다. 그래서 그해 말에 이제 첫 번째 할금을 받는데 원가는 200짜리죠. 현가 계수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1월 1일 현재 매출 채권을 그리고 매출을 인식할 타이밍이 되겠죠. 매출 채권 지금 당장 회수한 건 아니니까 채권 얼마 그다음 매출 얼마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이제 금액을 기록할 때 현가 계수를 구해 보시면 100만 원에다가 연금의 현가 계수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정상연금 2.40183 그래서 100만 원에 곱하기 2.40183 구한 숫자가 이 매출과 매출 채권의 금액으로 기록될 거죠. 401,830 여기도 동일한 금액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거 물어본 게 아니라 X1년 말 매출 총이익과 1년 말에 매출 채권 장부 금액을 묻고 있죠. 그럼 우리는 X1년 말이 됐을 때 상각을 하겠죠. 그리고 일단 첫 번째 할부금이 들어올 거예요. 현금 100만 원이 들어올 거고 이 100만 원 안에는 두 가지 성분이 섞여 있더라. 일부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 수익과 또 일부는 원금 회수 부분이 섞여서 100만 원이라는 거죠. 이 이자 수익은 기초 북밸류 요 금액에 유효이자율 곱한 거죠. 유효이자율은 문제에 보니까 12%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12% 곱한 게 이제 이자 수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 288220이 나오네요. 288220. 그럼 이 중에 요거 이자 수익을 뺀 나머지가 채권으로 때려 넣으시면 되겠죠. 711780이네요. 사실은 X1년 초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분계가 하나 더 있었죠. 채권과 매출을 기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고자산을 내 장부에서 제거하고 매출 원가로 돌려주는 작업을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 매출 총액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 추가로 적어볼게요. 재고자산이 없어지고 그만큼 매출 원가로 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더라. 매출 원가는 금액 문제에서 주어진 200만 원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요 200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시는 거죠. CGS 매출액은 요거 구했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
매출원가는 200만 원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쓰시면 빼면 401,830이 매출 총이익이고 그 다음 매출 제거 장부 금액은 이 401,830에서 기말에 요만큼 원금 회수된 거 차감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북밸류로 쌓여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3번 X1년 12월 1일 날 30일 이내에 반품 요구하는 거 어쩌고저쩌고 반환제품 회수권과 환불 부채 금액 구하는 건데 이 문제는 28회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가 아주 똑같은 금액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풀지 않고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28번에서 풀어드렸었죠. 그거 참고해 주시고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A사는 B사에 건설장비 판매를 위탁하고 있다. 건설장비 한 대당 판매가 5,000, 원가 3,000. 그러니까 한 대 팔 때마다 2천만 원씩 마진이 남겠죠. X1년 10월 1일 날 건설장비 50대를 위탁 발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물건 판 게 아니라 대신 팔아줘라고 위탁 판매를 맡긴 거죠. 그래서 그 중에 B사가 35대를 팔았네요. 15대 남아있고 매출액의 10%를 판매 수수료 지급하고요. 질문은 해당 위탁 판매와 관련해서 A사가 즉 위탁자가 X1년에 인식할 매출액과 매출원가. 그러면 위탁 거래 우리 A 입장에서 물어본 거죠. A는 위탁자가 수탁자인 B에게 대신 팔아줘라고 해서 50대를 넘겼고 B는 우리 심부름대로 고객에게 결국 얼마 팔았냐? 35대를 팔았네요. 그럼 아직 15대가 이 B 재고 창고에 남아있지만 이건 실물은 얘 거에 있지만 결국 그 기말에 우리 재고로 포함돼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35대 판 건 얘 매출이 아니라 나의 매출이다. 여기로 넘겨준 건 단순히 매출이 아니라 그냥 장소의 이동이 불과한 것이죠. 그랬을 때 매출액을 일단 구해보시면 요 35대 판 거 나의 매출이니까 35대 곱하기 대당 판매가가 5천만 원이었어요. 요게 A, 나의 매출이 되겠죠. 그러면 17억 5천만 원이 이제 매출액이 일단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 A 입장에서 매출 원가는 팔린 거에 원가가 매출액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럼 35대 팔린 거에 대한 원가가 나의 매출 원가로 당연히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35대 곱하기 매출 원가 원가는 얼마냐고 했었냐면 한 대당 원가가 3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되게 쉬운 문제네요. 별로 할 게 없네요. 똑같이 팔린 게 나의 매출, 또 팔린 것만큼 그만큼 매출 원가인데 이거는 매가 기준, 이거 원가 기준. 이게 나의 각각 매출 원가, 매출액과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되겠죠. 그럼 답은 3번 금방 나오네요. 별거 아니었고 그 다음 5번 문제도 28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복해서 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받았는데 물건 인도는 내년 말에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부채를 잡죠. 선수 수익이나 그런 부채로 잡은 다음에 매년 말마다 이 유효자율법에 따른 이자, 비용과 부채 금액을 늘리고 그 다음 연도 말이 됐을 때 부채 까면서 매출 잡는 거 그 분계였어요. 6번으로 넘어갈게요. A사는 B사와 제품 3개를 총거래 금액 800만 원. 사실 이것도 28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전체 3개를 800에 판매하기로 했는데 각각의 개별 판매가를 다 단순히 합산해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전체에 묶어서 판 800만 원을 각각의 아이템별로 거래 가격을 배분해줘야 되는 우리 고객과의 계약을 수익을 인식하는 단계에 있어서 네 번째 단계였었죠. 거래 가격의 배분. 그 배분 기준은 뭐냐? 각각의 개별 판매가의 비율대로 쪼개주기로 했었었죠. 금액은 계산은 되게 쉽네요. 계산하기 쉽게 1000만 원으로 딱 떨어지게 해놨으니까 A는 1000만 원에 300만 원이면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800만 원의 30%만큼은 A에 대한 거래 가격으로 배분해주기 때문에 금액 결과 답은 240으로 그냥 바로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 그 다음 7번 건설공사 문제죠. 수주한 도급공사 2천만 원의 계약인데 2002년도에 계약 이익을 묻고 있어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2년도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한 지 2번째 연도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료 정리죠. 가장 먼저 진행료를 계산하는 게
첫 번째였는데 그 진행률을 산정하기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예상되는 공사인지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은 2천만 원인데 X1년 기준에서는 전체 총 공사 예정비가 얼마로 예정돼 있어요? 480에 추가로 더 들 게 1120이니까 얼마죠? 480 1120, 1600이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00만 원만큼 마진이 남는 공사로 예상이 되니까 그 손실은 아닌 것이죠. X2년 입장에서는 11900 1700이니까 마진은 다소 적어질지언정 여전히 프로핏이 예상되는 공사로 예상되네요.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알던 대로 진행률을 산정해보면 되는 거죠. X1년도에는 전체 1600만 원 공사비가 예정됐는데 그중에 480을 썼어요. 얘는 나눠보면 30% 누적 진행률이고 X2년도에도 1700 중에 누적해서 1190을 썼으니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얘는 70%가 나오실 거예요. 얘는 완공됐으니까 100%고 그러면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한번 도출해보시면 문제에서는 계약 수익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익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X1년도 입장에서는 전체 계약 금액 2천만 원 중에 30%니까 600이 수익으로 기록이 되고 공사비는 뭐 쓴 거죠. 480. 그러면 120만큼의 이익. 근데 질문은 X2년도를 묻고 있는 거니까 얘는 누적 수익은 2천에 70이니까 27에 14, 1400이죠. 27에 14가 1400 맞나요? 네, 1400인데 전년도에 600을 인식을 했으니 올해는 추가로 800만 원만 인식하면 되겠죠. X2년도의 공사비는 누적 1190에서 전년도까지 480을 인식했으니 그걸 뺀 나머지만 올해 추가 공사비죠. 뺐더니 710이 나오네요. 그러면 플러스 90만 원만큼 이익이 예상되죠. 됐죠. 그러면 답은 뭐 나왔네요. 3번. 90만 원 플러스 됐고 8번 말 문제를 보시면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골라보시오. 1, 2, 3, 5번 다 맞는데 4번이 어디가 틀렸나 보시면 잔존가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를 하죠. 감가상각 방법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 유형자산이 소비되는 그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는 그 형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년 맞는지 검토를 하지만 그 해봤더니 웬만하면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되지만 바꿔야 되는 그 소비 형태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꾸는 것도 인정이 되죠. 그 바꾸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되겠죠. 추정으로 바꿔야 맞는 것이고 따라서 정책 변경이었다면 뭐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을 선입선출해서 평균법 바꿨다든지 뭐 이런 게 또는 유형자산의 그 평가를 원가 평가로 그냥 원가로 하는 경우에 정책을 취하다가 나중에 재평가 모형으로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꿨다. 이런 건 정책의 변경이고 소거법을 쓰지만 추정 변경은 전진법을 쓰기로 했었죠.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네요. 9번 문제 간단한 문제. 이것도 비슷한 거 28회 있었었죠. 취득 원가를 구해보시오. 건물과 토지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구건물이 있는 토지 구입대금. 토지를 밑에 거를 쭉 아이템을 보아하니 땅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걸 산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은 필요 없었던 거죠, 사실. 흉측스러워서 그냥 사자마자 밀어버리고 그 위에 깨끗한 건물을 내가 올리려고 산 거지. 그래서 사자마자 구건물을 철거해버렸죠. 따라서 이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산 거는 결국은 본래 목적은 토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5억 자체는 토지의 원가에 다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건물의 철거 원가 이것도 토지를 내 본래 목적 신축 건물을 예쁘게 올리기 위해서 딱 준비될 때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원가는 토지의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도 토지 원가에 가산. 구건물을 밀다 보니 고철로 팔아서 얼마 건지더라. 이건 토지 원가에서 차감 항목이죠. 토지에서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두 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신축하기 위해서 건설비니까 설계비, 건축비 이런 거는 다 이제 건물의 원가에 가야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나오실 거고 10번 X1년 초 취득원가 1억 원의 토지를 매입해서 재평가 모형입니다. 그리고 매년 말 재평가를 했고요. 공정가치 하락을 했는데 이건 손상은 아니다.
그럼 그냥 일반적인 재평가. 오르면 자본, 떨어지면 비용, 반대께 있다면 그것부터 상계 그 원칙을 적용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손상이었다면 무조건 비용 때리란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재평가 모형 쓰라는 얘기고 X1년 2년 공정가치 주어져 있고요. 질문은 두 번째 연도 기준으로 묻고 있네요. X2년도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당기순이익이 뭐고 OCI, 기타 포괄손익이 뭔지는 이미 머릿속에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장부 마감을 통해서 누적돼서 쌓여있는지가 이미 그려지고 계셔야 돼요. 정리를 해보면 X1년도와 2년도를 다 보시죠. 첫 번째 토지는 당연히 이제 상각자산이 아니니까 뭐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각도 하고 재평가도 해야 돼요. 선상각 후평가. 그렇지만 얘는 다행히도 토지라서 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취득원가 그대로 있다가 재평가만 고려해 주시면 되는 거네요. 간단하게. X1년 초에 취득원가 1억 원 이었다가 X1년 말에 이제 상각 안 하고 재평가만 고려하셔야 되는데 9천만 원이에요. X1년 말에 공정가가 떨어졌네요. 처음부터 떨어졌으면 비용, 단기 손실로 잡으라는 얘기죠. 그냥 비용으로 쓸게요. 그 상징적인 의미로 1,000만 원 단기 비용 잡고 그 다음에 X2년 말이 됐더니 1억 500으로 1억 500으로 1,500이 올랐죠? 오르면 자본인데 전년도에 봤더니 단기 비용 떤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만큼은 단기 수익으로 잡아줄 수가 있었고 더 오른 부분만 기타 포괄손익 OCI로 잡는다. 그래서 이 그림 기억나시죠? 여기 취득원가 기준으로 1억인데 처음부터 떨어졌으면 단기 비용 떨었다가 다음 년도에 1억 500이 올랐죠? 전년도에 비용 떤 것만큼 취득원가로 복귀하는 그 정도만큼은 수익으로 맞받아치고 그걸 뚫고 더 오르는 것만 500만 OCI로 한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만약에 이만큼 또 떨어졌어요. 그럼 전년도에 자본 잡았던 것만큼은 자본에서 까고 그걸 기준으로 더 뚫고 내려가는 건 단기 비용 잡고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까면서 나간다고 했었었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답은 구하실 수 있네요. X2년도의 단기 순이익은 수익은 1,000만 원 증가. 기타 포괄손익은 500 증가 이렇게 해서 답은 뭐 3번이에요. 근데 참고로 얘가 손익계산서와 BS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한번 참고로 볼게요. IS와 BS X2년도도 IS와 BS 얘 손익계산서 단기 비용이니까 뭐 매출액부터 해가지고 띡띡띡 영업비용 뭐 이런 거 관련된 비용 영업의 비용이든 어디든 해당되는 위치에 비용으로 1,000만 원 잡혀져 있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기 순이익에 마이너스 1,000만 원 해 나온 그 결과가 녹아져서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제 BS에는 자본에 단기 순이익이 장부 마감을 통해서 누적해서 쌓여져 있는 게 리테인던 이익잉여금이었었죠. 요 1,000만 원까지는 요 효과가 이익잉여금에 가서 쌓여 있을 거예요. X2년도에는 수익과 OCI가 다 영향을 주네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든 뭐든 해당되는 수익에 1,000만 원 플러스가 되고 그 결과가 이제 단기 순이익에 녹아져 있겠죠. 그리고 그 밑단에서 이제 OCI로 500이 기록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 합친 총포괄손익에 이거 합친 게 이렇게 그 결과가 녹아져 있겠죠. 그다음 BS에는 이게 장부 마감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거 다 없다 치고 극단적으로 이게 1,000만 원이라고 그대로 누적해서 쌓여져 있다고 볼게요. 다른 아이템 없다 치고 그러면 자본 쪽에 이익잉여금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 AOCI라고 쓸게요. 이게 이 1,000만 원 누적된 거는 여기로 흘러들어가고 이익잉여금 OCI가 누적되어 있는 건 AOCI로 흘러들어가고 이렇게 구멍이 달랐었죠. 다 합친 게 이제 자본이지만 세부 항목은 차이가 있더라. 뭐 참고로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기계장치를 1,500에 취득해서 정액법 쓰다가 X3년 초에 바꿨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건 정책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이고 따라서 전진법을 쓰셔야 되는 거죠. 과거 건 그대로 냅두고 앞으로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하셔야 되는데 뭐 좀 이런 것들이 바뀌었고 질문을 뭘 물어보니까 X3년도에 BS에 부과가 될 감누를 묻고 있네요. 감누. 그러면 X1년 초부터 한번 볼게요. X1년도부터 2년도까지는 오리지널 방법으로 쓰다가 그 다음 날인 3년 초에 바꿨죠. 그러면 누적된 거 얼마가 있나 보시면 1,500의 정액법의 잔존가 빵 5년이니까 얼마씩 하지? 1년에 5 나누니까 300만 원씩 매년 해 나갔겠죠. 그러면 2년도니까 그냥 한 방에 쓸게요. 60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쌓여져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X2년 말의 장부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빠진 거니까 취득가 1,500에서 감누 600 빠진 장부 금액은 900이 돼 있겠죠? 이 장부 금액 900을 마치 새로운 취득가액인 것처럼 가정해서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X3년도부터 새롭게 삼각해 나가시면 되고, 근데 방법이 바뀌었네요. 연수합계법으로 바꿨고 잔존가도 90만 원이다. 내용연수 모든 게 다 바뀌었네요. 잔여 내용연수가 원래는 내용연수 5년이었어요. 그러면 5년 중에서 2년 지났으니까 이때 시점으로는 3년이 남아있겠죠? 근데 남아있는 걸 1년을 더 연장해서 4년이 남아있다 치는 거죠. 이거를 4년간 연수합계법으로 잔존 가치는 90만 원. 그럼 X3년도 말이 됐을 때 감가상각을 계산해 보시면 연수합계법은 앞에 곱해지는 게 취득가액에서 잔존가 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그러면 900에서 90을 빼니까 81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네요. 곱하기 4년이니까 4, 5, 20을 2로 나누면 10분의 4, 3, 2, 1 이렇게 4년 동안 하면 되죠. 10분의 4. 이거 계산하면 X3년도의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되냐? 324만 원이 되네요. 근데 만약에 X3년도에 감가상각 금액을 물었다면 이게 답이지만 우리는 X3년도 기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었으니까 이거와 전년도 2년치에 쌓여져 있던 어디 갔어? 요 600 요거를 합쳐져서 감누로 쌓여져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네요. 그 순간 문제 잘못 읽고 2번으로 찍으면 틀리는 거죠. 2번은 3년도 만의 감가상각비니까 뭘 물어보는지 문제를 잘 읽으시고요. 12번에 A사는 X1년 7월 1일 또 이제 특히나 유형자산 감가상각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언제 취득 찾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기초에 취득하진 않을 수도 있고 이 문제처럼 기중 취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월할 상각 들어가면 월할 계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날짜를 잘 보시고 이 문제는 7월 1일 날 취득했네요. 그러면 첫 연도에는 6개월치만 상각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근데 이제 X2년, 또 연도도, 다음 연도 말 입장에서 이제 뭐가 나오네요? 2,100에 팔았대요, 매각. 그러면 원가 모형 쓰고요, 잔존가, 뭐 어쩌고저쩌고 정액법 쓰고, 그러면 팔았을 때 X2년 말에 감누가 810이다. 그랬을 때 매각으로 인해서 인식할 처분 손익을 묻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취득가가 얼마인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우리는 정보를 활용해서 구하셔야 되는데 취득가를 모르니까 X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고 그냥 식을 써볼게요. 취득가 X1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X1년 이거 1년이고 얘 2년이에요. 이때 7월 1일 날 산 거죠. 이때 사서 이때 팔았대요. 그러면 요렇게 6개월, 그 다음에 1년, 이게 결국 18개월, 1년 반이 감가상각된 이후에 팔았겠죠? 그 18개월 동안의 감누가 810 있었대요.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그럼 요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정액법이라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앞에 곱해지게 되겠죠? 취득가 X 빼기 잔존가인데 잔존가는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취득가의 10%래요. 그럼 0.1x가 잔존가겠죠? 이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 그 다음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5년인데 우리는 기중 취득했으니까, 그 개월수로 한번 환산해보면, 5년은 60개월이죠? 12개월이 1년이니까, 60개월 중에 18개월. 18개월어치 쌓여있는 게 그 감누, 810이래요. 그러면 이제 요거 X값이 나오겠죠. 이 방정식 풀어보면. 그래서 풀어보니 X값은 취득가 3천만 원이 이제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3천만 원. 그러면 이제 또 다 됐네요. 뭐 처분선이 묻고 있으니까 처분해서 2,100에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 그러면 다 나왔죠? 그럼 처분 직전에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리는 환산할 수 있는 거죠. 취득가액에서 이때 감누는 810이라고 돼 있었다고 문제에서 줬으니 취득가액에서 감누를 빼면 처분 직전에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2,190이 나오네요. 그럼 장부가 2,190짜리를 2,100에 팔았으니 90만 원 손실 받겠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90.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요. 4번 똑같이 이거 어디 있어? 2번이 90이라고 그냥 또 찍으면 안 되죠?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니까 또 방향도 잘 보셔야 돼요. 3번. 13번 무형자산이네요. X1년 초에 상품권을 5억에 취득했어요. 근데 법정 10년이지만 거의 원가 없이 갱신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문제는 되게 긴데, 뭐, 답은 되게 허무한 문제예요. 쭉 읽다 보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위에서 1, 2, 3, 4, 5, 6, 6번째 줄 보시면, 법정으로는 10년 동안
내용연수 인정해주는데 거의 뭐 원가 없이 갱신할 수 있대요. 근데 6번째 줄에 뭔 내용이 있냐면 상품권으로 보호되는 당해 제품이 비한정 기간에 걸쳐 순연금 흐름이 창출할 거래요. 비한정. 그럼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무형자산은 유형과 달리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건 무한대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어요. 단순히 얼마인지 모르겠다, 한정할 수 없다의 뜻이었었죠. 어찌됐든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면 우리는 상각을 안 하기로 했었어요. 무형자산은. 그러면 위에서 뭐 법정 내용연수 10년 어쩌고 한 건 다 함정인 거죠. 이 해당 상표권은 상각을 안 하는 상표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취득가 5억이 그냥 그대로 장부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뭐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손상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제 질문은, 그래서 A사는 잔존가치 없이 10년 동안 정액벌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 함정이란 얘기예요. 일반적인 다른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한정 가능하다면 10년이라는 거지, 요 상표권, 해당 제품은 비한정이니까. 그래 놓고서 X1년 말 BS 금액이 얼마네요. 그럼 손상은 없대요. 그럼 취득가 그대로 있겠죠. 5억. 답은 5번. 이렇게 혐오할 때가.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내용연수가 이제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을 안 하니까 대신 뭐가 있다고 그랬죠? 손상 징후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손상을 검토한다고 돼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상각할 수 없는 무형자산, 그 다음에 영업권,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비한정 무형자산, 요 세 개는 항상 매년 손상을 한다고 했어요. 징후와 관계없이. 14번 A사는 제품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반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품이 아니라 수선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AS 들어오면 6개월 동안은 이제 보증해 준다는 거죠. 판매한 모든 상품에서 사소한 결함이 확인될 경우는 300만 원. 이거 되게 계산은 쉬워요. 결국 이건 충당부채 구하라는 얘기인데 기대값 구하는 문제예요. 우리 회사 정책상 사소한 결함일 때는 수선 비용이 300만 원 발생을 하고 중요한 결함일 때는 1000만 원이래요. 예상되는 수리 비용이. 그리고 결함이 없으면 수선 비용 당연히 제로겠죠. 근데 과거 통계를 보아하니 과거에 따르면 판매한 제화 중에서 85%는 전혀 결함이 없다. 무결함. 확률을 봤더니 이게 85%고요. 그 다음에 사소한 결함은 10%. 나머지겠죠? 5%. 이렇게 발생 확률이 통계 데이터가 있어요. 이랬을 때 충당부채 얼마입니까? 그럼 이거는 이 무결함은 수리비용 제로니까 제로 곱하기 기대 금액 곱하기 각각의 발생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 이게 충당부채 금액이죠. 이건 제로니까 없다 치고 300에 10%, 30만 원에 1000만 원에 5% 더해서 곱해서 더하면 3번 80만 원이 충당부채 금액이 되더라. 15번 원가 3억 원을 지출해서 원자력 발전소 취득했다. 원상복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맨 밑에 질문을 뭘 물어보는지부터 볼게요. X 1년 초에 취득했는데 그 취득 첫 해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 얼마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아주 전형적인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그다음에 감가상각을 결합한 문제죠. 그러면 X 1년 초에 취득한 시점에 이 유형자산의 취득가액, 취득원가 얼마냐? 원자력 발전소 자체의 가격은 3억 원이었어요. 그럼 현금 줬다 치고 3억 원. 그다음에 유형자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20년 후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니까 그 20년 후에 지출될 거로 예상하는 금액에 대한 현재 가치를 미리 지금 부채로 잡고 그 부채 잡은 것만큼을 지금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했었었죠. 그래야 똔똔이 맞으니까 이게 복구 충당 의무가 있었어요. 그냥 부채로 쓸게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되는데 20년 후에 예상되는 지출액은 1억 5천. 근데 이거는 정상연금이랑 관계가 없어. 20년에 한 번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형가계수를 구하셔야죠. 보니까 0.45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이거 계산한 것만큼 이 부채로 지금 잡자는 얘기죠. 계산해보니 6,750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취득가액도 이걸 가산한 3,675만 원. 이게 취득원가로 재계산이 되더라. 이게 바뀌어야 이제 그해 말부터 감가상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매해 말에 이제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더라. 하나는 현재 가치로 잡았으니 이자 비용 삼각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감가상각 잡는 거. 이게 두 가지의 분계가 있는데, 먼저 이자 비용. 이 점이 뭐예요? 요거 기초 북밸류에다가 시장이자율 몇 프로죠? 지금 몇 번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15번이죠. 딴 문제를 보고 있었네요. 할인율은 4%로 주어져 있었네요. 요 6,750에 4% 곱한 게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270이네요. 하고 부채 금액을 올려주면 되겠죠. 분계는 끊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이 자산의 취득가에 이 노란색으로 계산하셔야죠. 367500. 상각 방법은 문제에서 정액법이고 원가 모형 잔존가 빵이라니까 내용연수는 20년이죠. 나누기 20분의 1 하시면 곱하기 20분의 1 하시면 감가상각이 18375,00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뭐 당연히 요거가 전체 비용으로서 손익에 영향을 주는 비용 금액이 되겠죠. 답은 2번 나오실 거고. 16번. 리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보시오. 1, 2, 4, 5번은 다 맞는데 3번이 뭐가 틀렸는지 볼게요. 리스 제공자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다. 위험과 보상을 다 넘겨줬다면 금융리스지만 그게 아니라면 운용리스.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기초자산이 특수해서 해당 리스 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쓸 수 있는 경우가 이러한 상황의 예에 해당된다. 이러한 예라고 하면 바로 운용리스 얘기하는 거겠죠. 이 지문에 따르면. 근데 이 특정 이용자만이 그 자산을 쓸 수 있어요. 뭔가 되게 특별한 그 사양이 있나 보죠. 제품에 대한. 그러면 그 사람 말고는 다른 데 리스를 돌려가지고 제공자 입장에서 리스료를 받을 일이 없다. 얘만 쓸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해당 내용 자산의 대부분을 100% 또는 거의 대부분을 그 특정 이용자에게만 리스를 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금융리스가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지문이 틀린 문장이고 17번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나오네요. X1년 초 정수기를 2년 동안 리스했어요. 그런데 이 정수기의 리스는 사용권 자산과 부채, 인식 여부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요건을 충족한대요. 소액자산 리스 인식 면제 요건 충족한다. 뭐 금액이 되게 마이너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금액인가 보죠. 그런데 A는 정수기 리스에 대해서 소액자산 리스 인식 면제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 말은 뭐 생소한 표현이 뭐 나오지만 소액자산 리스 면제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운용 리스처럼 똑같은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금융 리스가 아니라는 뉘앙스는 이해 가시죠? 그럼 운용 리스처럼 하라는 얘기인데 운용 리스는 리스료를 뭐 얼마가 받든지 간에 무조건 정액법처럼 감가상각 정액법처럼 무조건 n분의 1로 해가지고 동일한 금액씩 인식해 나가기로 했었었죠. 그래야 되는데 질문은 X1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 얼마인가? 이용자니까 이제 리스료 비용이 잡힐 거예요. 근데 박스 안에 보시면 리스 기간이 2년인데 리스료를 첫 해는 매달 100만 원, 두 번째 해에는 매달 80만 원씩 지급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X1년 물어봤으니까 100만 원씩 지급한다며 12달이니까 1200 해서 3번을 찍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겠어요. 물론 허를 찌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운용리스 문제는 동일하게 뿌리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전체 기간에 리스료 들어오는 거를 리스료 나가는 거를 n분의 1로 동일한 금액으로 리스료 비용을 인식한다. 그럼 첫 해는 1200만 원이고 두 번째는 80만 원에 12개월이니까 960이죠. 이게 전체 합친 거 2160이네요. 2년간에 걸친 리스료를 이거를 어떻게? 2로 나눠서 2년이니까 1년에 동일한 금액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뭐 개월수로 따지면 24개월로 나눠서 한 달에 인식할 리스료를 똑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1080.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시면 리스 이용자인 A는 또 이용자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네요. 근데 개시일 X1년 초인데 X1년 초, 그러니까 리스 개시일 현재 인식할 사용권 자산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 자산은 어떻게 구하죠? 일단 이용자 입장에서의 그 회계처리 구조를 보시면 리스 부채를 인식하는 게 먼저죠. 그리고 리스 부채가 뭐라 결정이 되면 그거 잡은 거를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단 리스 개설 직접 원가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합쳐서 사용권 자산으로 끌고 오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 이 금액이랑 이 금액이랑 같을 거예요. 그러면 리스 부채를 선정해 보시면 리스 기간 4년이고 고정 리스료 300만 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셔야 되겠네요. 곱하기 정상연금 3.5. 그 다음에 매수 선택권이 있네요. 그럴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했으니 더하기 리스 기간 종료 시에 현금 흐름이 또 예측되는 거죠. 70만 원 또 낼 게 확실하네요. 이건 그냥 현가계수죠. 연금이 아니라 0.82. 요 계산한 게 리스 부채 금액이 될 거고 계산해보니 11224,000이 되고 똑같은 금액을 사용권 자산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4번 답을 바로 구하실 수 있고 그 다음 19번 법인세에 제시된 자산 및 부채의 세무 기준액에 대한 예시이다. 가장 옳지 않은 거, 가장 틀린 거 5번에 보시면 이 문제는 지문에 유동부채, 5번 지문에 유동부채의 장부금액이 100인 미지급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회계와 달리 법인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손익계산서 기업 회계를 따질 때는 발생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죠. 현금 들고 나간 게 없어도 그럴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 매출과 비용으로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금을 내기 위한 법인세 기준에서는 일종의 현금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들어오면 과세되고 돈이 나가면 비용이 인정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 의미에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면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에서는 기간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 이자 비용 삼각하듯이 돈은 안 나갔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른 이자 비용이 잡혀 있었다는 거죠. 100원만큼이. 근데 이건 돈 나간 게 아니니까 세무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 안 되겠죠. 이러한 미지급 비용의 세무 기준액은 0이다. 미지급 비용액의 관련 비용이 세무상 이미 공제됐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현금주의와 그다음에 발생주의의 차이 이거를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 작성된 이 비용을 우리가 세금을 내기 위한 과세 목적으로 환산할 때 우리가 가산 조정 또는 차감 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소득을 산출해서 거기다 세율 때린 것만큼 법인세를 납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무 기준액이라는 것 자체는 부채에서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될 금액을 차감하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지 소득이 이익이 계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미리 미지급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장부 금액이. 근데 미지급 비용은 부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비용이 만약에 세법 목적에서 이미 공제가 됐다면 이 미지급 비용의 세무 기준액은 100이에요. 제로가 아니라. 관련 비용이 이미 공제된 경우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일반적인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현금이 우리 조문에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세법상 비용 인정은 안 돼요. 근데 어느 경우든지 간에 문제에서 제시된 가정대로 이미 세무에서 공제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세무에서도 뭔가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는 얘기예요. 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무에서도 비용 100원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 자체에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지급 비용의 세무 기준액은 제로가 아니라 1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로만 알아두시고 너무 그렇게 깊은 의미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20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X1년 초에 A사의 X1년 법인세 관련 자료입니다. 그랬을 때 이연 법인세 그해 X1년도 기준이네요. 첫 해 법인세 비용 및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 근데 문제 첫 번째 줄에 X1년 초에 설립이 됐대요. 그 단서로 미루어 보아 이 첫 해 말 기준에서의 우리 회사의 이연 법인세 자산 및 부채 잔액은 제로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첫 해니까. 그래서 초에 설립됐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는 그해 X1년도 말에 미지급 법인세를 계산해야 되는 게 첫 번째죠. 그럼 세전이익에서 1억 5천에서 이건 회계상 이익인 거죠. 과세소득으로 가기 위한 가산 또는 차감 조정을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감가비 한도 초과로 인한 손불산입액. 손불산입액이라는 거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일시적 차이인데 송금 감가비 한도 초과. 세법에서는 어떤 룰에 따라서 결정된 한도까지만 감가비로 인정이 돼요. 하지만 회계에서는 감가상각 방법에 따른 비용 결정됐으면 전액이 다 비용 잡혀 있죠. 근데 세법에서는 한도 초과한 게 있대요. 3천만 원만큼이. 이건 나중에 비용 인정해 줄게라는 거죠. 지금은 안 돼. 비용이 인정 안 되려니까 더 해야 되겠죠. 가산 조정이네요. 근데 이건 일시적 차이니까 X1년 말 이후에
여기 x1년이고 x2년 이후에 어느 시점인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에 다음이든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든 간에 지금은 가산 한 일시적 차이지만 나중엔 차감 할 일시적 차이죠. 그럼 이건 이연법인세 자산이죠. 나중에 미래에 과세소득을 줄여줘서 세금 덜 내게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 1,000만 원. 이건 영구적 차이예요. 이번 연도에 비용 인정 안 되면 미래에도 영원히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접대비는 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인정 안 되니까 역시 가산 조정이죠. 1,000만 원. 근데 얘는 미래에 뒤집어질 건 없네요. 영구적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법상 과세소득은 요 두 개를 더하니까 1억 9천이 되고 올해 법인세율은 20%네요. 그러면 요 금액이 내야 될 세금, 법인세 금액이 되겠죠? 3,800. 이걸 계산했으면 우리가 이제 분계의 첫 번째 단계가 미지급 법인세죠? 법인세 부담액, 이게 바로 요 금액 3,800을 그대로 쓰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따져야 될 건 뭐였어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이연법인세는 여기 있네요. 자산이죠? 근데 이때 적용될 미래 세율을 곱하더라. 세율 변동이 있네요. X2년도 이후에 적용될 세율은 22%로 변동됐죠? 그럼 22%를 곱하셔야 되니까 3,000만 원에 22% 곱한 거 660이네요. 그게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660. 요게 이제 두 번째 채워넣으실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법인세 비용, 얘는 차변 대변 맞추기 위해서 그냥 껴놓으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빼면 나머지 금액이 3,140이네요. 그래서 요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빼면 세후이익에 해당하는 넷인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이 법인세 비용에 꽂힐 금액이 바로 요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 미지급 법인세는 재무상태표에 부채 쪽에 가서 꽂힐 금액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죠? 법인세 비용 요거 3,140이고 이연법인세 자산 660. 답은 1번으로 구하실 수 있겠네요. 20번까지 보시고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